다양한 나이,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지식 한잔 하실래요? 제18회 삶이란 무엇인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자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제정치에 관심이 많은 마크입니다. 네,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은 나포였습니다. 전 사람들의 마음, 생각에 관심이 많은 난나입니다. 마케팅과 여행에 관심이 많은 젠젠입니다. 수학과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노이만입니다. 다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는 공통 주제가 미스터리인 만큼 한 주간 있었던 일을 굉장히 미스터리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일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결말이 궁금하게끔 그 중에 80까지만 공개해주세요. 저는 월요일날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제가 만든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서 치명적인 버그를 하나 발생했는데 그거를 잡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 치명적인 버그가 제가 아무리 이 버그가 뭔지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제가 못 찾았거든요. 저는 그 컴퓨터 버그가 정말 공포 그 자체이자 좀 미스테리였습니다. 너무 노이만님다워요. 노이마님식 미스테리. 저는 사실 한 주간 근황이 거의 없었어요. 계속 집콕하고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근데 그러다가 딱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이걸 내가 생각을 못했을까? 그게 뭐냐면 이까지입니다. 딱 80%까지 말할게요. 나중에 알려주시나요, 그거? 생각난 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집콕하고 잘 못 다니고 코로나 조심하려고 이제 있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소비가 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고양이 장난감들 막 이런 거 검색해보고 거기다 링크 타다 보면은 막 결제할까 말까 하면서 장바구니가 점점 양이 많아져 가는데 근데 그중에 이제 간단한 거 몇 개씩 지르는 게 이번 주에 깨달은 즐거움인데 갑자기 카드가 결제가 안 된다고 딱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카드사에 전화를 해봤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지난주에 아내랑 그리고 친구들이랑 캠핑을 갔는데 되게 급하게 예약을 하다 보니까 이미 자리가 다 이제 예약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검색을 해가지고 노지 그냥 가서 캠핑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람도 너무 세게 불고 이거 어떡하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빨리 끊는 거 아니야? 6분까지 말한 거야? 그래요? 좀 더 얘기할까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제 친구들끼리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트를 찾았어요. 더 괜찮은 사이트. 그래서 그 사이트를 갔는데 굉장히 근처에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약간 은밀한 곳이었는데 되게 프라이빗하고 되게 깨끗하고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놀다 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요. 안 알려줌. 궁금한데. 저는 지대넓밭 팟캐스트 다시 1화부터 정주행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정주행하면서 엄청난 걸 깨닫게 되었어요. 끝입니다. 네. 근데 이거 미스테리라기보다는 약간 화나게 하는 낚시 아니에요, 낚시? 네. 낚시와 미스터리는 다르지 않아요, 마크? 그러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번 주에 댓글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선정한 댓글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번에는 팟빵 말고 오디오 클립에 댓글 달아주신 분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비비드님께서 자기결별편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마크님이 댓글 하나로도 행복해서 단톡방에 올리신다니 댓글 당장 달아야 하지 싶네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가 자기개발 편에서 제 소확행은 댓글 읽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거 바로 캡처해서 올리셨잖아요. 맞아요. 행복한 오자마자 행복한 이모지와 함께. 행복하네요. 소확행 이렇게 올렸습니다. 단톡방에. 저도 이번에는 읽고 싶은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투마니님이 되게 시 같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낭비 같은 것에 매력을 느끼는 분, 실용적이지 않은 의도의 순수성, 미시적인 것의 아름다움. 진행하시는 분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 이분 참 아름다운 사람일 것 같네요. 나도 조약돌을 바다에 던질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도 따뜻해지고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마니님.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주제에 삶이란 무엇인가에 관해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 젠젠님의 자기계발편을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통주제인 취미 주제가 끝났는데요. 이번 주부터 새로 시작하는 공통주제는 바로 미스터리입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주제들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순서는 저 마크가 준비했고요. 제가 선정한 주제는 삶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저는 꽤 오래전부터 삶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많이 고민해왔어요. 내가 이 삶을 왜 살고 있는지, 사는 목적은 무엇인지, 이 세계는 왜 존재하고 있는지 등 삶의 목적에 관해, 더 나아가 이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본격적으로 이런 고민을 했던 건 아마 3년 전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특정한 사건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제가 세상에 조금 지치고 실증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정치를 전공했기 때문에 사회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스스로 생기더라고요. 제가 사실 정치를 전공하게 된 계기도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공부한 결과 세상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러 진화와 진보를 통해 다른 형태로 변화했을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 제가 세상을 봤을 때는 집단 간의 혐오와 미움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 보였어요. 예를 들어 자본가와 노동자, 내국인과 외국인, 백인과 유색인, 선진국과 개도국, 남성과 여성, 기독교와 이슬람교 등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형태만 바뀔 뿐 혐오와 미움은 집단 간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고 또한 그 속에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들이 많지만 오늘은 이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그 당시 이런 세상에 약간 실증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점점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를 찾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삶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기억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오로지 첫 만남 이전에 제가 저희 패널분들 모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때 제가 공통적으로 여쭤봤던 질문이 철학에 대해 관심이 있으세요? 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쭤봤던 이유 중 하나가 언젠가는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던 것 같아요. 철학이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공자, 맹자가 아닌 것 같아요. 철학의 사전적인 의미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즉, 삶이란 무엇인지, 삶의 본질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따라서 많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구해왔지만 아직 그 정답을 밝혀내지 못한, 아마도 평생 그 답을 알아내지 못할 수도 있는 삶이라는 미스터리에 대해 오늘 저희가 감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크게 4파트로 나눠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먼저 서양 철학에서 바라본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후 차례대로 동양 철학에서 바라본 삶, 과학적으로 바라본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현실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삶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제가 무거운 주제이니만큼 깊게 들어가진 않을 예정이고요. 누구나 알기 쉽게 얕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삶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삶은 사는 일 혹은 살아있음을 삶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삶이란 무엇인가는 사는 것이란 무엇일까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 패널분들의 의견을 먼저 묻고 싶어요. 패널분들이 생각하는 삶이란 무엇인가요? 꼭 철학적일 필요는 없고 단순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다들 눈치를 보고 있어서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건 먼저 해야 돼요. 질문이 사실 좀 어렵잖아요. 삶이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뭐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삶을 왜 사는가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삶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꽤 어려운 질문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애들 독서지도 할 때 했던 글 중에 있는데 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이야기가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걸 추격해 본다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라고 봐요. 걸 또 줄이면 결국 사람의 이야기고 그 사람이라는 단어를 또 하나로 줄이면 삶이 된다고 적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결국엔 삶이라는 게 사람이다,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삶은, 그러니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냥 삶은 저라고 생각해요. 비슷하게 생각하는 맥락이 있는데요. 저는 살다 보니까 뭔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절대적인 사실이라든지 또는 객관적으로 보인다는 것도 객관적이지 않을 때가 있고 사실 저는 과학도 어느 정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현대에 있어서의 어떤 종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지금 과학인 것 같은데 과학도 사실 이 세계를 해석하는 어떤 이론들이 꽤 다양하게 있고 아직 그것도 결정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 삶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어떤 누가 얼마나 그것을 어떻게 재구축하느냐 그래서 같은 사건에 있었어도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생각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뿐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절대적인 진리보다. 그랬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런 해석들로 이루어진 게 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형태로 살아가는 개개인들의 합을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옛날에 사회학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 과목을 수강을 하기도 하고 학회도 들어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기능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각 구성 요소들은 상호 의존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고 그게 결국 사회 전체를 유지시킨다 하는 이론인데요. 저는 누가 옳고 그르고 괜찮고 이게 맞고 틀리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각자 개개인의 삶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게 결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니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의 합? 이게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삶이다라는 건가요? 아니 이거는 제 개인적 의견이었고요. 네. 그냥 그렇게 자신의 삶의 형태로 살아가는 개개인들의 합이 사회고 그게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된다. 옳고 그른 건 없지만 남한테 피해 주지는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의 의견이었어요. 저는 삶이 정말 찰나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주의 나이가 130억 년인데 인간은 여기에 비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짧은 시간을 살다 가는 게 이게 인간의 삶인데 저는 인간이 의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짧은 시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찰나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이만님 생각이 좀 반대인데 우주로 보면 우리는 먼지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좀 확장이 되면 결국에는 우리 되게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60평생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대로 더 삶의 의미를 좀 부여하고 그런 먼지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제가 생각하는 삶은 삶은 달걀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양 철학에서의 삶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흔히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은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하지만 그 철학을 본격적으로 정리하고 다듬은 사람은 그의 제자 플라톤인데요. 먼저 플라톤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이데아론이죠. 이 이데아론을 통해서 플라톤이 바라본 삶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아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불완전한 현실 너머에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의 세계가 존재한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톤은 세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불완전한 현실 세계와 절대적이고 완벽한 불변의 이상세계 이데아로 말이죠. 플라톤에 따르면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 세계고 현실 세계는 단지 이데아 세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플라톤은 이 개념을 그의 저서 국가론에서 동굴의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상상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컴컴한 동굴 속에서 온몸이 묶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포박으로 인해 고개를 돌릴 수도 없고 앞만 보게 되어 있어요. 이들의 뒤편에는 횃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따라서 그들은 동굴 벽에 비춰진 다른 이들의 그림자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평생 그 그림자만이 진짜 세상이라고 믿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눈앞에 펼쳐진 세계가 실제한다고 믿지만 그것은 동굴 벽에 비춰진 그림자와 같은 환영일 뿐이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무를 보면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벚꽃나무이든 소나무이든 참나무이든 병들어 있는 나무이든 시들어 있든 죽어서 썩어 있는 상태든 그 나무들이 어떻게 자랐건 간에 우리는 나무를 나무라고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 나무들을 나무로 만들어주고
우리가 그것을 나무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무의 이데아인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나무는 우리가 커가면서 경험하고 배우기 때문에 아무리 형태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요. 하지만 그렇다면 나무를 만지는 촉감은 어떨까요? 우리는 공통적으로 나무를 만지면 오돌토돌하다, 아마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하지만 이 촉감은 누구도 저희에게 알려주거나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나무를 만지니 촉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플라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원래 이데아 세계에 있었지만 육체를 갖고 이를 망각한 상태로 지상에서 태어난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의 경험에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남아있는 이데아의 기억을 떠올림으로 인해 지식을 얻게 된다. 결론적으로 플라톤이 주장하는 삶이란 이데아의 그림자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플라톤이 말하는 게 어떤 물건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게 감각이 아니라 그런 아까 이데아라는 걸 통해서 인식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감각이라는 게 사실 감각이라는 건 누가 알려줘서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감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 감각이 그럼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실제하는 답이 없잖아요. 근데 플라톤은 감각이란 게 이데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과 인간에는 다 이데아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서양에서의 삶은 플라톤을 기점으로 이원론적인 삶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원론적인 삶이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현실과 이데아, 천국과 지옥, 신과 인간, 주인과 노예, 백인과 유색인 등으로 말이죠.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자면은 이따가 동양 철학에서의 삶과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서양 철학에서의 삶을 여기서 이제 좀 크게 바라보면은 세계가 있고 우리가 그 세계에서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한 명의 생명체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 스튜디오에서는 저의 이데아도 있고 나폴스님의 이데아도 있고 노이만님, 젠젠님, 난나님의 이데아가 각각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다른 분들의 이데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고 세상이 나중이 아니라 세상이 먼저고 내가 나중이다. 이런 의미의 삶을 여기서는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이데아적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는 현실 세계와 이데아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많은 종교의 전제이기도 하잖아요. 이데아의 존재라는 이가 있다는 거는 기독교에서는 이제 천국이 있다는 거고. 그 우리 옛날 전래동요에서도 보면은 하늘나라 뭐 이런 곳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역사, 인류 발전의 역사랑 철학의 발전을 보면은 항상 이 어떤 불완전하고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현실과는 달리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아니 합리적이라기보다는 말이 되고 설명이 되고 그 원인과 결과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맞게 아름답게 완전하게 돌아가는 그런 세계에 대한 동경이라든지 그런 거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마크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정확히 옳은 딱 한 가지의 진리. 아까 말한 천국이나 이런 게 이데아인 건가요? 그렇죠. 이데아 세계인 거죠. 모든 것이 온전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곳.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플라톤이 없으면 서양 철학을 논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서양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게 다 이론적으로 나뉘어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 또한 이데아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철학자들도 많거든요. 저는 이거 대학생 때 철학 수업 때 읽었던 철학 콘서트를 간만에 다시 꺼내 읽었어요. 그래서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봤는데 그 책을 좀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바티칸에 가면 아테네 학당이라는 큰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테네에 있는 유명한 철학자들을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가장 센터에 있는 두 명이 있어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랑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손가락을 위로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플라톤은 이상세계, 그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저 위에 이데아가 있다고 가리키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손가락을 밑으로 함으로써 그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제가 읽은 책에서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을 뛰어넘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철학 콘서트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데아라는 게 예를 들면 아까 마크니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있는데 그 인간들 위에 이데아가 있는데 사실 그 개별화된 인간들을 모두 다 지웠을 때 그 인간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현실의 세계를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 플라톤의 인식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이데아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동굴의 우화라는 그 비유적인 표현에 너무 몰입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저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플라톤이 왜 이런 이데아를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플라톤이 그런 철학을 얘기하게 된 배경을 잠깐 알아보면은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테네 청년들한테 더 철학적인 거를 주려고 했고 질문을 던졌고 생각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젊은이들을 현혹시킨다라는 죄명으로 결국에 사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플라톤한테는 이 현실 세계가 너무 부조리했던 거죠. 정의답게 대접받지 못하고 그랬을 때 그냥 현실만 바라보고 뭐 이게 현실이네 라고 포기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옳지 않은 일들도 일어나고 정의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지만은 정의가 그렇다고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이데아 세계의 어떤 올바르게 돌아가야 될 정의는 여전히 있는데 우리 현실 세계는 그것의 그냥 그림자이기 때문에 잘못 비춰질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정의를 말했던 소크라테스가 죽은 현실에만 주목하지 말고 그게 결말이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죽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이데아의 원형에 대해서는 잊으면 안 된다. 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사실 저는 들었어요. 저도 이데아만 계속 얘기하다 보면 사실 그럼 우리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어떤 개별성도 너무나 빠르게 지워지잖아요. 그런 면에서의 분명 한계는 있지만 플라톤이 왜 이데아를 얘기했고 그걸 말하고 싶었는지는 사실 인간의 본질에 와닿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현실에서 나쁜 놈은 벌 받아야 되고 착한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경험했을 때 좌절도 느끼고 굉장히 부조리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어차피 나쁜 놈도 잘 먹고 살고 착하게 살아도 그대로 행복하게 못 살 거면은 그냥 이렇게 살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진리는 반드시 있고 그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플라톤이 그런 철학을 얘기했고 그게 여태까지 인류에게 계속 전달되면서 철학적 주제로 논의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분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데아라는 본질적인 것과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사후세계 혹은 그게 종교로 연결된 거랑은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했던 이데아라는 것은 그런 본질적인 게 있는데 이것이 사후세계고 착한 일을 해야 그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종교적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좀 돌아와서 제가 했던 말을 좀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읽어드릴게요. 플라톤에게 참된 존재는 이데아라는 보편적인 거고 개개인의 원보다는 원이라는 이데아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참된 존재는 구체적인 사물, 즉 개개인의 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많은 꽃들이 있어요. 장미도 있고 모란꽃도 있는데 플라톤은 저 꽃들이 사실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건 아름다움이라는 이데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죠. 저 모란꽃과 장미가 없다면 아름다움도 없다. 그래서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그런 것들 다 깼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철학사를 획을 그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아요. 플라톤이 이제 서양 철학의 아버지를 물려받아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플라톤 이후로 이제 철학이 거의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이제 플라톤의 애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을 나중에 이제 그렇게 정면 비판하면서 플라톤과는 좀 다른 길을 가는데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현실 세계를 좀 중시하는 철학가들이 있어요. 뭐 방금 말씀드렸던 아리스토텔레스나 아니면 제가 몇 번 언급했던 니체 같은 경우에도 니체도 이런 이데아 사상에서 비롯된 천국, 이런 이상세계를 비판하면서 현실을 더 잘 살아라, 왜 자꾸 이상세계를 보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던 철학가였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옛날에는 당연히 이게 맞지, 왜 우리 천국을 어떻게 알아, 이데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죽기 전까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만 믿고 왜 인생을 그렇게 보면서 살아가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다르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렇다면은 하나의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명확한 답은 할 수가 없고 삶은 그냥 현실이다 하면은 현실이 삶인가? 그럼 죽은 이후에는 그냥 끝인가? 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물론자들은 그걸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걸 우리가 왜 논하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끝내버리면은 이제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말하지 말자 하면은 아예 그냥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과학하고 연결되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그 뉴턴의 그 물리학 법칙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뉴턴이 이제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뉴턴이 중력을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의 공식으로서 하늘과 땅이 일치해서 돌아간다는 거를 뉴턴이 증명을 했어요. 그 뉴턴 전까지는 어떤 세상이었냐면은 별들이 저기 하늘에 떠 있는데 별들은 왜 우리 세상으로 안 떨어질까? 내 머리 위에 있는 사과는 지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저 위에 있는 별들은 왜 안 떨어지지? 라는 궁금증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그때는 어떤 개념을 가져오냐면은 하늘의 세상과 지상의 세상은 다르다. 그러니까 신경 꺼 우리가 어차피 할 수 없어.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해서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근데 뉴턴이라는 사람이 왜 저건 안 떨어지지? 저건 뭔가 법칙이 있을 거야 라고 분석한 결과 우주 세상이 다른 게 아니라 우주도 이제 지상 세계처럼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이것처럼 그냥 현실은 현실일 뿐이야 라고 끝내버리면은 더 진보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 이제 이데아라는 거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거를 좀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두 철학자가 지금 현대에는 다 필요하고 플라톤이 있었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올 수 있었다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리고 플라톤이 한계도 명확하지만 여전히 그런 어떤 완전한 세계, 진리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와 아래를 가리키는 사람이 둘 다 있어야지 이 우주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좀 반대. 모르겠다. 그냥 말할게요. 그 마크님이 말한 사례에서 저는 약간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탐구하는 것과 세상의 진보와는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꼭 하나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현대 철학에서는 꼭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되게 다양하게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보는 것이 꼭 성장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철학하는 거 뉴턴이 말했던 것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게 철학하는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이걸 가지고 뉴턴이 말했던 것처럼 만류인력의 법칙을 가지고 모든 세상 인간의 모든 것까지 하나의 진리로 봐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양 철학에서의 삶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고대 인도의 종교 지식 문서인 베다의 기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베다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한 왜 굳이 베다를 통해 삶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인류에게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문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놀랍게도 베다예요. 구약은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뿌리가 되었고 베다는 힌두교와 불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구약과 베다는 각각 서양과 동양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따라서 베다를 중심으로 동양 철학에서의 삶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베다는 크게 두 가지 경전과 7가지 문서로 이루어져 있지만 저희는 오늘 베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삶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베다의 부속 경전 중 우파니샤드라는 문서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파니샤드에서 다루는 내용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세계와 자아 그리고 그 둘의 관계에 대해 이 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파니샤드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세계와 자아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하나다입니다. 현실과 이데아로 나뉘는 서양의 이원론적인 삶과 달리 나와 세계는 하나다라는 이론론적인 삶을 동양 철학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다에서 말하는 삶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저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벗겨내는 식으로 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검정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옷이 저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마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크라는 이름이 저 자신인가요? 이것도 아닙니다. 저는 남성이고 프리랜서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집에서는 부모님의 아들이라는 관계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과연 저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들은 저를 규정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본질적인 제 자신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체적인 것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팔 하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아닐까요? 그래도 저는 저입니다. 제가 성전환 수술을 한다 해도 기계팔을 갖게 된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저입니다. 그렇다면 신체적인 몸 또한 저를 저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요소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저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부 해체하고 나면 결국 저에게 남는 건 단 하나뿐입니다.
1인칭 관점에서 무엇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란 특정한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의식을 영화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가 나오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영사기의 빛, 필름, 그리고 스크린입니다. 영사기 앞에는 필름이 있고 그 필름을 통과한 빛이 스크린에 반사되며 영화가 화면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영사기의 빛이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필름이 정신, 그리고 스크린이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의 본질인 의식이라는 빛이 필름이라는 정신세계를 거쳐 스크린으로 나타날 때 그 스크린이 세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사기에서 빛이 나오지 않는다면 스크린도 텅 빈 상태로 존재할 것입니다. 의식이 없으면 세계도 없는 것이죠. 여기서 나와 세계는 하나다라는 일원론적인 삶의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삶이란 의식이자 세계입니다. 이 모든 세상은 나의 삶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파니샤드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우주의 실체를 뜻하는 브라흐만과 자아의 본질을 뜻하는 아트만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브라흐만과 아트만은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우파니샤드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브라흐만이며 아트만이 바로 브라흐만이다. 즉 모든 것이 우주의 실체인 브라흐만이고 자아의 본질인 아트만이 바로 브라흐만이라는 거죠. 내가 바로 우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베다에서 말하고 있는 나와 세계는 하나다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가 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 중 하나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결국 삶이라는 거는 마크님이 말한 것처럼 몸이 아닌 그 본질이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우리 자신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게 만약에 내가 팔, 다리가 없다고 해도 저는 저잖아요. 그렇다면 몸이라는 것은 저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저 자신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은 식물인간, 즉 의식이 없는데 신체는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삶이 아닌 건가요? 거기서는 사실 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저도 몰라요. 우파니샤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요? 우파니샤드 입장에서 식물인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건 뭐다라고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식물인간은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의 규정을 한다면은 그거는 좀 말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파니샤드의 결론에서 보면은 그 식물인간은 인간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제가 팔이 한쪽이 없더라도 저지만 제 잘린 팔은 제가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저를 구성하고 있는 여기 오로지에서의 나풀스, 남편으로서의 나, 학교에서의 저도 다 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예전의 고대 철학에서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에 있는 코어한 뭔가를 찾고 싶어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것들이 이루어져서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고 그런 세계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이루고 있는 본질이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그래서 전 그런 점에서 궁금했어요. 이게 우파니샤드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근데 이 의식이라는 것을 넘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말한 핵심 내용은 자아가 세계고 세계가 자아다라는 그 이론론적인 관점이 좀 핵심인 것 같거든요. 아까 플라톤적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은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현실 세계와 이데아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이론론적이라서 그냥 하나인 거예요. 나와 세상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세계고 세상이 나다.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2가지 관점인데 첫 번째는 이제 세상이 존재하고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생물체도 있고 그 중에 내가 하나로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살고 있는 게 하나의 세상이고 그 다른 관점의 세상은 내가 있는데 나를 시작으로 이제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영화에 비유했잖아요. 내가 이제 영사기의 빛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빛을 쏴야지 영화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없고 그 빛이 없어진다면은 그 세상이라는 스크린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처럼 세상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가 제 질문이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이제 세상도 없어지는 거죠. 그쵸.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 문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온다는 거는 한 세상이 온 것이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저도 그래서 실제로 세상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이 뭔가 사라진다든지 잊혀진다는 거는 하나의 세계가 없어지는 거랑 같다는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근데 의식만이 뭔가 전부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럼에도 몸성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은 내가 어떤 몸을 가지고 있냐에도 사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마크님이 팔 하나가 없어진다는 사건을 가정을 했는데 제가 만약 팔 하나가 사라져서 없는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면은 뭐 예컨대 뭐 두 손도 모자란다 라는 거에는 잘 공감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나는 애초에 손 하나로 살았으니까. 인형극을 뭐 두 손으로 하면서 둘이 뭐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형식도 아예 제 세상에는 없는 것일 거고, 또는 제가 장님으로 태어났다 라고 하면은 색깔이라는 건 제 세상에 없는 게 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의식은 몸성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몸성이 의식에 어떤 제한을 주던지 개체적인 거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식과 몸이 서로 같이 결합이 돼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곧 세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잘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게 팔 하나가 잘려서 어떤 사람이 다른 의식을 갖게 되더라도 그 의식의 형태나 의식의 내용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그냥 의식을 한다는 그 능력 자체에 대해서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살짝 조금 다른 관례로 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몸이 중요하다 아니다를 넘어서 그 몸을 이제 벗어나서 과연 우리가 무엇인가를 좀 말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일단 몸의 개념에 벗어나서 하나하나 해체를 해보는 거죠. 저의 이름을 해체를 하고, 저의 성별을 해체를 하고, 저의 신체를 해체를 하고, 그래도 이제 남는 뭔가가 있을 거다 해서 다 해체를 하고 보니까 결국에 하나가 남는 게 1인칭으로 보고 있는 그 나라는 것, 그거를 이제 자아라고 본 거고, 그 몸이 중요하다 아니다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여기서 다루는 거랑은 조금 이제 벗어난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의문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몸을 완전히 벗어난 의식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사실 철학적인 걸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또 영혼의 개념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더 나가서 이제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은 몸을 벗어나서도 그게 있는 거잖아요, 의식이라는 게. 하지만 영혼이 없다고 가정을 할 시에는 몸이 죽는 순간 그 의식도 꺼지는 거잖아요. 영혼의 개념을 가져와서 이거를 좀 풀어서 이야기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여기서 의식을 영사기의 빛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이 빛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빛이란 게 전자기파고 어떻게 보면 입자와 파동이 같이 공존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물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의식은 실체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의식은 실제하는 거죠. 그 영혼처럼 허상이 아니라